우리가 집 구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자취방인데요. 사실 자취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넓죠. 저는 원룸이랑 기숙사를 한 7년 동안 전전긍긍 하다가 작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부동산 관련 지식 아니면 계약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진짜 안전한 집인지 혹은 내가 앞으로 계약할 집이 안전한 집인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 안 돌려주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전세 사기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사기 위험이 좀 적은 집 알아보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사실 매매를 할 거라면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적거든요. 근데 전월세를 구할 거라면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 집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그 집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월세를 사는 걸 임차라고 해요. 집을 차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전월세를 구할 때 혹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을 때 중요한 4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집의 집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서 이 집에 좀 권리 관계가 적힌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제가 갑의 위치에 있어요. 여기 갑구에 보통 소유권이 적힙니다.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구 아래에는 을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제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너네 집은 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이 집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돼요.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당을 잡았다. 그러니까 대출의 담보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 을구에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좀 첨언을 하자면 이 근저당권은 순위번호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번은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이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고 이제 제가 집을 사면서 이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서 2번은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갚으니까 근저당권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3번 제가 다시 대출을 받았으니까 다시 새로운 근저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전월세로 집에 들어갈 때 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보게 되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근저당이 안 설정된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좀 이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좀 근저당이 없는 집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주들이 집을 구할 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월세일 때 이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근저당의 비율이 너무 크진 않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뭐 근저당이 5천 이하면 이 집주인이 충분히 내 돈을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전세 만기가 되면. 근데 나는 1억 전세를 들어갔는데 막 근저당이 9천, 1억 이렇게 껴있으면은 좀 위험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제 여러분이 전세에 들어오면 이 대출을 갚을 거라서 근저당은 말소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이건 말씀드릴 건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전세 계약으로 인해 근저당은 말소되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좀 적어놔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몰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집을 살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이 껴있는 집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갈 때 다음 전세입자가 안 들어오면은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할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입신고는 내가 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다라는 이 사실을 시군구에 알리는 절차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절차예요. 이 대항력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내가 나가야 돼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다만 좀 아쉬운 얘기가 있는데 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 0분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근저당 있잖아요. 이 근저당은 그냥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바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집주인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나 대출 받아야지 하고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의 전입신고보다 이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돼서 여러분은 우선순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방 방법이 있으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좀 알아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뭐냐면 법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내가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그걸 증명받기 위해서 확정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도장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웬만해서는 계약서를 쓰자마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나중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 전세금을 변제, 즉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뿐만이 아니라 전입신고, 실거주까지 3개를 다 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가끔 전입신고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 웬만하면 진짜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집들이 시세보다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전세대출 절대 못 받고요, 전세보증보험도 못 받고요, 월세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굳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전세권이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서 내가 이 집의 전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등기부 등본상에서도 뭐가 안 남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등기에 대한 비용들이 또 수십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셀프로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이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유의할 거를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이 3개를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전세금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저당이나 압류 이런 것들이 먼저 등기부 등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 3개를 다 한다고 해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누군가 낙찰을 저렴하게 받잖아요. 그럼 보통 1억짜리 집이 뭐 8천만 원, 7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데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 우선순위별로 돈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짜리 집에 들어갔는데 근저당이 1억이 껴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누군가 1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이 근저당에서 돈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낙찰금이. 그러면 이 2순위에 있는 우리 골찌들의 돈은 돌려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껴있는 집, 특히 근저당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집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한 입주 며칠 전에 내거든요. 근데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을 냈는데 또 이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뭐 세금이 체납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만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700원 주고 한번 떼어보세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도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잔금을 넣으셔야 돼요. 잔금을 넣고 나면은 진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다고 해도 진짜 한 몇 분, 몇 시간 차이로 근저당이 설정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여기를 꼭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에 대해서 혹시 근저당이 설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설정 중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이런 말을 명시해 놔야 돼요.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불리할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해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 및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주고 별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에 잔금 전에 집주인이 이상한 짓을 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문구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꼭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는 좀 짧으니까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대지권이에요. 이거는 특히 빌라일 경우 조심을 하시면 좋은데 가끔 토지 주인이랑 이 건물 주인이랑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에 계약을 하면 여러분은 전월세뿐만이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한 사용분까지 청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상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집 등기부등본인데 여기 대지권 종류를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러면 정상입니다. 근데 혹시 이 대지권 종류에 임차권, 지상권 혹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해도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가 적혀 있다면 위험한 집입니다.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주가 대출을 다 안 갚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예외사항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정말 가끔은 집이랑 지하철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호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표제부에 적힌 대지권 종류 이것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여러분, 이전까지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은 이 집의 소유 관계,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적혀 있는 문서였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제 특히 빌라의 케이스에 집을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상업시설인데 그걸 빌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피해야 되냐면 내가 살 곳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면은 전세대출 못 받고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 구할 때 근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근생 들어가시는 거 뭐 시세보다는 당연히 저렴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생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상업시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잘못될 경우에 여러분은 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거는 네이버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특약사항들을 꼭 부동산 계약서에 넣으세요. 잔금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1순위로 해당 부동산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잔금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위 내용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이 특약은 여러분들이 전세를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 집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님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구는 전세금을 지켜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님이 공인중개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내용이니까 무리한 부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전세금 떼이면 그때 진짜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 집에 입주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전세 사기의 방법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런 거 알아봤자 사기를 칠 사람들은 더 수준 높은 방법으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당장 월세가 5, 60씩 나가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빌라 전세만 피하자고요.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근저당 없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오피스텔 이런 곳에 사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잃고 나면 그때가 더 힘들어지니까 내가 불리한 조항들 다 그냥 참고 들어가고 전입신고 안 되는 집 들어가고 근저당 많이 잡힌 집 들어가고 뭐 소유권이 신탁 사인 집 들어가고 대지권 문제 있는 집 들어가고 위반 건축물 들어가고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골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안전한 집에서 행복하게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